첫 번째 가보죠. 사망 원인 알 수 없답니다. 이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 가수 휘성 씨, 국가수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1차이긴 합니다만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 네, 사인 미상으로 나왔습니다. 1차 소견을 구두로 지금 밝힌 상황인데 광진 경찰서에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국가수원 따르면 결국은 지금 보류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2주 정도 추가 조사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아마 그것을 밝힌 다음에 사인을 좀 밝힐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그 장소에서 뭐 주사기라든지 그리고 약물 같은 것들이 좀 발견됐기 때문에 그거랑 사망의 인과관계도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약물의 어떤 유통 경로라든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당초 유족은 빈소를 차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동생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형을 기억하고 사랑해준 많은 분들에게 추모의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겠다라면서요. 14일 금요일이죠. 서울 삼성병원,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될 예정인데요. 동생이 한 얘기가 이래요. 형이 항상 깊은 외로움 속에 있었다. 음악과 노래를 통해서 그 감정을 달래고 치열하게 살아왔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제가 고 휘성 씨하고도 오랜 인연이 좀 있습니다. 아, 예. 12년, 13년쯤 전에 군내에 있을 때 사건을 맡아가지고 처음 이제 일을 같이 한 다음에 그 후에도 수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함께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동생도 보기도 하고 부모님도 뵙기도 하고 집에도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자세히 말할 수 없는 여러 어떤 오래된 고통이라든지 오래된 고민거리 이런 것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노래와 음악으로 다 승화시켰는데 그래서 지금 동생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더 아프고요. 많은 분들이 휘성 씨의 음악을 통해서 많은 추억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추억들 계속해서 함께 하면서 동생의 이야기처럼 형이 떠나는 게 외롭지 않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소주병을 휙휙입니다. 자, 요즘 가게에 쓰레기가 넘쳐난다는 사방 가족의 제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강아지들 뛰어노는 이곳은 바로 강아지 호텔. 자, 그런데 말이죠. 학생들이 담장 옆을 지나다가 말고 갑자기 캔을 휙 던집니다. 에헤헤, 아이 재밌어 하면서 던졌어요. 자, 캔 던졌어 지금. 자, 또 다른 날 이번에도 눈치 슬쩍 보더니 먹다 남은 이번에도 다른 날 이번에도 눈치를 슬쩍 보더니 먹다 남은 닭꼬치를 그냥 휙, 야 걔들아 이거나 먹어라 한 듯이 조롱하는 듯. 자, 저걸 던져놓고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갈 길을 갑니다. 자,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세 사람이 저렇게 비틀대면서 걸어오더니 자, 보세요. 가방을 뒤척뒤척 뭘 뒤져. 그럼 소주병을 퍽 와장창창창창 다 던지고 또 던지고. 아이고 세상 몇 병을 던져. 자, 바닥은 그야말로 깨진 소주병 잔해로 아수라장이 됐어요. 아이 재밌어 병에 찔려라 하고 헤헤헤 하고 갑니다. 아, 또 혈압이 오릅니다 또. 네. 얘네들 뭡니까 도대체? 네, 제보자는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에서 애견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 기간에도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서 속상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난 후 CCTV를 설치하고 나서 범인이 포착이 되는데요. 바로 이곳을 지나는 10대 학생들이었습니다. 호텔 옆으로 인도가 있는데요. 이곳을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먹다 남은 닭꼬치며 떡볶이, 심지어 캔까지 담장 안으로 던지고 간 건데요. 뿐만 아니라 좀 웃는 듯이 조롱하는 듯이 웃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운동장에서 강아지들이 놀고 있고 제보자와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도 안 보는 사이를 틈타서 쓰레기를 던지고는 감탄사를 내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CCTV를 계속 확인하고 있을 수는 없어서 별 수 없이 쓰레기를 치우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급기야 지난 2일 밤에는 10대로 보이는 세 사람이 비틀대면서 오더니 보신 것처럼 소주병을 호텔 뒷마당에 던지고 가버렸습니다. 이제는 소주병까지 던지는 걸 보고 제보자는 혹시나 호텔 안으로 침입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까 봐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자, 강아지랑 사람들 뛰어노는 운동장에다 소주병, 그것도 깨진 소주병. 네, 굉장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오늘은
먹다 남은 떡볶이 컵을 또 던졌대요. 아하. 네, 조만간 쓰레기 던지지 마시오라고 하는 투기 금지 팻말을 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거 걸어도 또 던지고 가면 어떻게 막습니까?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쓰레기 던지는 거 자체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 대상이 되고요. 또한 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누가 맞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다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사람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잘못 걸리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우산을 쓴 사나이입니다. 자, 하룻밤 사이에 나무가 뿅 사라져 버렸다는데요.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누군가가 저기서 오면서 우산을 확 펼쳐 쓰더니 얼굴을 싹 가립니다. 자, 화단 속 나무를 딱 냅다 잡고서는 shake it. 하지만 힘이 딸려. 안 돼. 포기한 듯 그냥 가는데요. 자, 가다가 아니야,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미련을 못 버린 듯 다시 백도를 하더니요. 자, 도로를 쭉 내려오더니 다시 나무를 다시 잡고 위아래로 shake it 으라차차 신봤다 그제 기어이 뽑아 들고 우산을 계속 쓰고 가나요? 예, 접었어. 자, 이거 뭐 딱 봐도 작정을 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남의 화단에서 저 정도 큰 나무를 뽑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왜 저러는 걸까요? 나무를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 건지. 어쨌든지 이 제보하신 분은 부산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사장님인데요. 그래서 저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 나무는 로즈마리 나무인데 5년 전에 개업할 때부터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키운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CCTV를 잘 보면 이 남자가 CCTV가 있는 그 위치를 안다는 듯이 우산으로 얼굴을 이제 그러게. 가리거든요. 그리고 장갑을 또 끼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갑을 끼고 나무를 뽑을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힘드니까 포기하려고 했다 다시 와서 뽑고 CCTV가 끝나고 이제 안 찍힌다고 생각하면은 우산을 접어버리는 걸로 봐서 아주 마음을 먹고 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번에는 정말 경찰에 신고를 했다. 예전에 이런 작은 일들이 있어도 그냥 넘어갔는데 정말 좋아하는 나무가 있어도 눈으로만 즐기셔라라고 따끔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혼란한 틈에 뿅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함께 보시죠. 자, 바글바글 고깃집으로 남성 1인 입장. 자, 혼밥에 혼고기까지. 야, 이거 완전 고단수네, 이거. 자, 소고기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면서 중간중간 저렇게 또 흡연 타임까지 하려 나가요. 자, 그러다가 한참 뒤 기립을 하고요. 테이블을 화장실로 가려는 듯 건물 쪽 출입문으로 저렇게 나가죠. 나갔네. 자, 문제는 지금까지도 돌아오질 않고 있다는 거. 박 변호사님, 네. 저도 혼고기를 즐기는지라 순간 동질감이 들었는데 먹튀범이야. 네, 먹튀를 한 겁니다. 이 고깃집인데요. 고깃집에 와가지고 이 소주 3병, 소고기, 된장찌개 혼자서 먹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6만 원치 이렇게 먹고 이런 식으로 화장실 갈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먹튀해버렸던 사건입니다. 아마 바쁠 때를 좀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 나중에 이제 점주 입장에서 아르바이트생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손님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예. 그 옆에 식사를 하던 손님이 눈치를 채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사람 뭔가 두리번거리다가 가는 게 조금 이상하다라고 그 단골 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손님이잖아요, 그분도. 손님이 손님한테 야, 도망가는 거 아니니? 이렇게 하긴 좀 곤란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럼요. 그런 얘기를 못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요 영상 사실 얼굴만 드러내면 정면으로 찍었어. 그대로 나와요. 표정 하나, 고기 먹는 모습 하나하나 아니, 머리털 하나까지 다 보여. 나와요.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거 보고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이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좋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미운 우리 동생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이기적인 여동생 때문에 너무 속상한 60대 여성입니다. 저는 2년 전에 암 수술을 받고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여동생이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저는 집안 형편 때문에 학교를 못 다녔어서 이제야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방학 중에 열흘 정도 여유가 생겨서 그때 동생을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조카가 이동을 도와주기로 했고 아침 7시에 갔다가 밤 9시에 돌아오기로 했어요.
가서 밥도 챙겨주고 집안 청소도 하고 목욕까지 시켜줬고 사야 될 게 있을 때는 돈도 제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생이 하루에 10,000원씩 줄 테니까 와서 집안일 좀 해줘 라는 거예요. 한 달이면 30만 원이니까 괜찮지 않냐면서요. 저는 당연히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간 거여서 황당했지만 돈 벌러 온 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하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동생 집에 가서 곧장 소파에 앉아 있는데 동생이 보더니 돈 벌러 와놓고 왜 앉아 있어? 일해야지 이러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심지어는 제부 앞에서 왜 이제 와서 공부를 한다는 거야?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학교 다닐 시간에 자기를 돌봐달라는 거죠. 동생네는 제부가 사업을 하고 있어서 금전적으로 여유롭거든요.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이건 정도를 넘어섰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예민한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여동생입니다. 상희 언니, 나 말기암 환자라니까. 재수 없으면 오래 못 넘길 수도 있어. 간병인 쓰는 거 너무 불편하던 차에 언니가 해준다길래 그냥 부려먹을 수는 없으니까 일당도 쳐준다고 했던 거야. 그리고 나도 언니한테 너무너무 화가 나고 섭섭하다. 동생이 이런 판에 다 늙어서 무슨 놈의 학교를 다닌다고 방학 동안에만 봐준다는 거 속상해. 동그라미. 야, 이거 의외입니다. 자, 다음 언니예요. 야, 너 많이 아파서 작은 일에도 짜증나고 화나는 거 알아. 이해해. 하지만 암만 그래도 언니가 네 종이냐? 너 나한테 뭐 맡겨놨어? 너나 나나 60 넘었으면 그땐 남편이랑 새끼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형제끼리 돌봐주고 하는 게 어딨어? 그게 의무야? 그래도 내 동생이려니 하고 기껏 돌봐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너 언니한테 그런 거 아니다. 아픈 게 벼슬이냐 X? 뭐예요? 제가 잘못 들었어요. 자, 백다이 아나운서 오늘 좀 진지한 사연입니다. 방송에 집중해 주세요. 자, 손 변호사님. 네, 일단 아픈 사람 심정을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지금 폐암 말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모든 것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 말 자체가 좀 이상하죠. 납득할 수 없죠. 하지만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언니도 역시 2년 전에 암 수술 받고 이제 경과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더더욱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또 앞으로도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만, 가족 중에 굉장히 좀 아픈 이제 가족이 생기면 이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 10여 년쯤 전에 제 어머니 많이 편찮으셨을 때 그때는 좀 서운하고 야속하고 도대체 왜 이러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뭐 유사합니다. 말기암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폐암 말기면 생존 가능성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매우 날카롭고 매우 예민하죠. 막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한다면 누나, 언니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이럴 수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잘못된 거 분명히 있죠. 만약 이런 상황만 아니라 그러면 언니 말씀 다 맞아요. 그렇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셔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기사 뭐 진짜 몸이 편찮으시면 작은 거에도 막 짜증이 나고 날카로워지죠. 암 환자 같이 이제 살았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날카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배려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교수님. 네, 그런데 언니도 2년 전에 암이 걸려서서 지금도 사실은 5년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럼 언니도 사실은 자기 몸도 상당히 아프고 위험하다고 또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공부를 하는 건 평생 이 한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정말 나한테 소중한 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물론 뭐 지금 예민하시고 아프셔가지고 그렇게 하소연하듯이 언니한테 뭐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언니 입장을 그래도 너무 배려를 하지 않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가 하루에 14시간씩 이렇게 동생을 돌봐주고 있는데 하루에 10,000원이고 한 달에 30만 원이면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왜 앉아있냐, 일어나서 일해라, 이런 거는 언니 얘기하신 대로 저는 그 어떤 선을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프신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언니한테 하신 행동들은 사실은 선을 넘어갔다고 봅니다, 저는. 자, 백다이 아나운서 얘기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제 사연자가 과거에 아팠던 게 마음에 걸려서 X를 들었는데요. 사연자도 아픈 몸을 이끌고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을 쪼개서 도와주러 온 건데 그냥
너무 기분대로만 하시는 것 같아서 서로 조금 배려하면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댓글도 볼게요. 스인님, 어이가 없네요. 손절하세요라고 하셨고요. 윤미경님, 간병인 쓰고 언니는 공부 계속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별빛님은 언니도 환자고 스트레스 받으면 재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냥 서로 안 보고 서로 각자 돌보시는 게 나을 듯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